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영입니다. 이 글은 누구를 흉보려는 것도 누군가를 벌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지나온 시간을 차분히 정리해보고 같은 이유로 마음이 무너지는 누군가에게 작은 손수건 하나라도 건네고 싶은 마음으로 씁니다. 제 이야기는 아주 평범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더 깊게 저를 흔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난 건 30즈음의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가장 바쁜 팀에 있었고 점심도 대충 삼각김밥으로 때우던 날이 많았습니다. 같은 빌딩 다른 층에 있던 외주업체 직원으로 그 사람이 드나들었는데 말수가 적고 웃음이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져 저녁까지 이어진 어느 날 그는 문득 추우니까 따뜻한 거라도 드세요라며 종이컵 라떼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사람이 참 다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장점도 번쩍이는 매력도 아니었지만 조용히 맞춰주고 묵묵히 곁을 지키는 성품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만나고 저는 31살 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보면 저는 늘 의자에 기대어 앨범을 넘기며 같은 장면에서 멈춥니다. 식장 뒤편 대기실, 그 사람의 손가락이 제 드레스 끈을 조심스럽게 고쳐 묶던 순간입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평생 내가 잘 맞출게. 그 말은 약속이자 서약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가 잘 맞추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다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맞추는데 익숙한 사람인지, 누구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사람인지 그 방향이 제게 고정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볍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 저는 새벽부터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수가 적고 손이 빠른 분이었고 저는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따라하려 했습니다. 그날 낮 그의 누나가 도착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단단한 사람, 발소리부터 당당했습니다.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답게 생겼네. 칭찬인지 평가인지 모를 말투였지만 저는 밝게 웃으며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누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 우리 집은 간장 맛이 진해야 해. 다음부터는 간을 조금 더 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때만 해도 큰일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처음엔 누가 다 서툴고 집집마다 맛이 다른 거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누나의 말은 자주 그리고 한결같이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마트 전단지 위에는 누나가 건넨 메모들이 늘어났습니다. 김치 담글 때 설탕은 이만큼, 애 간식은 이거 말고 이 브랜드가 나아. 거실 커튼 색이 너무 칙칙해. 제가 차츰 익숙해질 때쯤 누나는 한 발 더 들어왔습니다. 이번 이사, 내가 부동산이랑 상의해서 알아봐 둘게.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사 얘기 언제부터 나왔어?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말하길 지금 집이 역세권이 아니고 구조가 답답하대. 그리고 풍수가. 저는 웃음이 나왔는데 그 웃음은 즐거움이 아니라 황당함에 가까웠습니다. 풍수는 누나 집 살 때 보시라고 하고 우리 집은 우리가 살기 편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미안하다는 듯 저를 보았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누나가 워낙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라는 말은 때로 권력의 다른 이름입니다. 잘 되길 바란다는 명분은 상대의 선택을 가볍게 누르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열이 났던 어느 밤 저는 가까운 소아과를 찾으려 검색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누나에게 전화부터 걸었습니다. 누나, 애가 뜨거워.
어느 병원 가야 해? 저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응급실도 열려 있으니까 바로 가자. 차에 태울게. 남편은 손으로 제 말을 제지하듯 잠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누나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병원 말고 내가 아는 데가 있어. 내 친구 아는 의사가 있는데 거기가 더 낫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내 목소리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가벼운지, 내 판단이 몇 초 만에 밀려나는지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꼭 안고 돌아오며 마음속에서 작은 종이를 접었습니다. 다음엔 내가 먼저 선택한다. 그러나 그 종이는 새벽이 되기도 전에 구겨져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번에도 남편은 먼저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으니까요. 물론 남편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누나와 어머니와 셋이 살았습니다. 누나는 동생을 대학까지 뒷바라지했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굳세게 섰습니다. 남편은 자주 말했습니다. 누나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 못 왔어.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고마움은 오래 가야 하고 은혜는 기억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고마움 때문에 평생의 선택권까지 맡겨야 하는지, 남편의 삶에 아내가 들어온 이후에도 그 좌석을 그대로 비워두어야 하는지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시간은 기묘하게 흘렀습니다. 표면은 고요했지만 그 아래는 미세한 균열이 자라났습니다. 누나의 말은 생활 전반에 스며들었습니다. 선영 씨, 봄엔 밝은색 옷이 좋아요. 애는 학원을 이게 아니라 저게 나아. 명절엔 당연히 우리 집부터 와야지. 그게 예의야.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큰 문제라고 느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결혼은 타협이고 가족은 배려라는 문장들을 마음속에 100번씩 써내려가며요. 그런데 배려의 방향이 한쪽으로 기울면 그건 타협이 아니라 양보가 되고, 양보가 반복되면 습관이 되며 습관은 결국 정체성이 됩니다. 저는 어느 순간 저 자신이 점점 흐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좋고 싫은 게 없어지고 하고 싶은 말이 줄어들고 표정이 간단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럴게요. 그렇게 말하는 동안 제 안에 살던 나는 큼지막한 책장 맨 위로 올라가 먼지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시어머니 생신을 앞둔 때였습니다. 회사 워크숍이 토요일에 잡혀 있었고 저는 한 달 전부터 남편에게 알려두었습니다. 토요일은 늦을 거야. 일요일에 어머님 뵈러 가자. 케이크는 금요일에 주문해 놓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 초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에 엄마 댁으로 오래. 누나가 다들 시간 비웠대.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워크숍 얘기는 했어? 남편은 눈길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누나가 이번엔 토요일이 좋대. 일요일은 누나가 바쁘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누나는 어쩜 우리 집 사정, 내 일정은 한 번도 먼저 묻지 않을까?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워크숍에 가지 못했고 팀에게는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날 밤 침대 머리맡에서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분이 많이 상해. 나도 어머님 생신 중요해.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묻지 않았어. 정해진 후에 통보만 받았어.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누나가 그게 편하대. 우리가 다 맞추면 서로 안 복잡하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끓고 있었습니다. 편리함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걸 덮어버리는지 그날 저는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 즈음 저는 제 친구 지연을 만났습니다. 오랜 친구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표정만 보고 대강을 아는 사람이었지요.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너 말수가 많이 줄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려고.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우이 얘기 또 있는 거야? 저는 그제야 무너지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나 요즘 내 인생에서 내 목소리를 못 들어. 중요한 일은 늘 누나에게 물어보고 내가 말하면 잠깐만 누나한테 물어보자로 바뀌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움과 종속은 다르지. 내가 남편 누나에게 고마운 건 맞아. 근데 너와 남편의 가정은 새로 생긴 독립된 집이야.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해야 해. 저는 그날 종이에 작은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집의 결정은 우리 집에서. 저는 그렇게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먼저 제안을 해보기로요. 다음 달 아이 학원 문제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까진 이 학원을 다니고 다음 달부터는 수업 시간을 조금 늦춰서 아이가 좀 더 쉬게 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근데 누나한테 저는 바로 말을 잘랐습니다. 이번만은 우리끼리 결정하자. 남편은 멈칫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작게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누나가 말하길 요즘 초등은 선행이 필수래. 수업 시간을 늘리자고 하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싱크대에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뭐가 되니? 남편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그냥 참고하라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고와 결정을 같은 뜻으로 쓰는 것 같아. 살다 보면 마음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는 각자 다르고 누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며 어쩌다 넘는지도 모르게 흐릿합니다. 저의 한도는 남편이 제 앞에서 제 얘기를 듣다가도 누나에게 울음을 머금은 아이처럼 전화를 거는 순간마다 조금씩 깎여나갔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저는 제 마음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고 저는 베란다에서 젖은 흙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늙게 된다면 나는 누구로 기억될까? 누군가의 동의서만 찍는 사람으로, 누군가의 주석만 다는 사람으로. 그 질문은 너무 선명해서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보지 않은 시도를 한 가지 더 했습니다. 부부 상담.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지 않을래? 내가 잘 모르는 것도 많고 당신도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잖아. 남편은 처음엔 난감해했고 결국 수락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상담소에 갔습니다. 상담가는 중년의 여성으로 첫 만남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방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편이라는 말 한 번만 진심으로 듣고 싶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담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말한 편은 무엇일까요?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크게 빚을 졌어요. 아버지 없이 자랐고 누나가 저를 키웠어요. 제 머릿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나에게 묻는 게 습관처럼 자리 잡았어요. 그게 편했어요. 실수하지 않는 방법 같았거든요. 근데 그 편함 때문에 아내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먼저 움직여요. 상담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습관은 의지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다만 바꾸려면 누구의 삶을 살고 싶은가를 똑바로 묻고 대답해야 해요. 결혼은 독립을 의미하죠. 독립은 상처를 말리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노력하려 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녁 메뉴를 정할 때 오늘은 뭐 먹을까? 라고 묻고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아이 문제도 제가 먼저 제안하면 그 자리에서 결정을 끝내려 했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습관을 줄이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마음속에서 오래 묵었던 돌을 조금씩 치웠습니다. 그런데 변화에는 늘 반작용이 있습니다. 누나는 우리 집에서 줄어든 전화를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의 휴대폰으로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고 스피커가 켜진 상태에서 작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연락이 없니? 내가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면 미안하지만 너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내 일 다 챙겼잖아. 내가 잘못된 선택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런 거야. 남편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누나, 나 이제 가족이 있어. 선영이랑 같이 결정하고 싶어. 누나는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 너 잘 되라고 한 말이야. 근데 너 내 말이 그 정도로 불편했구나. 말은 미안함을 품고 있었지만 그 밑에는 묘한 서운함과 질책이 숨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은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디쯤에 서 있을까? 한쪽엔 오래된 가족의 빚, 다른 한쪽엔 새로 세워야 할 집. 서 있는 자리는 늘 위태로웠습니다. 그 즈음 시어머니의 병원 정기검진이 잡혔고 누나가 당연한 듯 말했습니다. 목요일 오전에 엄마 모시고 병원 가야 해. 내가 운전해. 저는 이미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잡혀 있었고 남편도 일정이 빽빽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날은 내가 어렵고 금요일은 어때? 누나는 단호했습니다. 목요일 아니면 의사가 없어. 내가 혼자 가기 힘들어. 남편은 잠시 저를 보았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택시 타고 모시고 갈게요. 다만 끝나는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오후에는 누나가 바꿔받아 주세요. 누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우리 집안일은 우리 가족이 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이방인의 기분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말의 경계에 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암묵적인 사실이었던 걸까요? 목요일 저는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저는 어머니의 손등을 살폈습니다. 작은 점과 얇아진 피부, 세월이 조용히 지나간 흔적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느닷없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자한테 신세 많이 졌어. 아버지 없이 그 애가 고생을 많이 했지. 내가 서운할 때가 있을 거야. 그래도 너희끼리 잘 얘기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쓸쓸했습니다. 너희끼리 잘 얘기해라는 말은 늘 듣기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너희끼리라는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아서입니다. 몇 달의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남편은 간헐적으로 변화했고 누나는 간헐적으로 서운함을 표현했으며 저는 간헐적으로 지쳤습니다. 그러다 여름의 끝자락 마지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의 통장을 정리하던 밤 저는 생활비 항목에 낯선 이체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야?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누나가 급하게 쓸 때가 있다길래 조금 보냈어. 다음 달에 돌려준대.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 남편은 수치를 말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상의했어?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급했대. 내가 요즘 예민하니까 말 꺼내기 좀 그래서.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예민하다는 이유로 사전에 상의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건 거창한 것도 무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일은 우리 둘이 먼저 정하자. 아주 작은 원칙 하나. 하지만 그 작은 원칙조차 우리 집에서는 해마다 미뤄지는 공사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매미 소리가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된 듯 희미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로 하자.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없다고 느끼는 생활을 앞으로 몇십 년 더 반복하고 싶지 않아. 남편은 말했습니다. 나 바꾸려고 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당신이 노력하려 했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나도 오래 버텼어. 하지만 바꾸려는 마음과 실제로 바뀐 결과 사이에는 지금 우리의 남은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 그리고 난 이미 그 시간을 다 쓰고 말았어. 그 후의 일들은 행정적인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감정은 어느 정도 달아 있었고 상처는 제각각의 모양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간을 달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시간을 당신에게 주면 나는 또 내 시간을 잃어. 나도 이제 내 시간을 지키고 싶어. 그 말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한 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옷장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누나가 예전에 건넸던 봄엔 밝은 색이라는 말이 떠오르며 칙칙하다고 평가받던 검은색 카디건을 꺼내어 접었습니다. 그 옷은 제가 스스로 골라 산 제 취향이 분명한 옷이었고 다른 누군가의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해놓을 필요가 없는 옷이었습니다. 옷장 맨 위에서 먼지를 털어내듯 저는 오래 미뤄둔 감정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슬픔, 아쉬움, 분노, 미안함. 그것들은 마치 서로 다른 계절의 옷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계절을 잘못 맞춰 입지 않기로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저는 상담실에 혼자 다시 찾아갔습니다. 상담가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정하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담가는 물었습니다. 지금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요? 저는 생각 끝에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걱정이 아닌 나의 선택으로 살고 싶어요. 상담가는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좋은 문장이네요. 삶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책임은 당신 것을 지겠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게 성숙입니다. 상담실을 나오는 길, 저는 가벼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제가 한때 무서워하던 혼자라는 단어가 그날은 이상할 만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라는 건 텅 빈 게 아니라 내 안에 자리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물론 이 이야기에 빛나는 결말은 없습니다. 누나는 여전히 단단한 사람일 것이고 남편은 여전히 그와 저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애쓰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아이의 엄마로서 바쁘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졸기도 하고 저녁에 라면을 끓여 먹으며 드라마를 보다가 울컥하기도 합니다. 삶은 그렇게 큰 사건 뒤에도 늘 사소한 것들로 채워집니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는 이제 사소함을 제 목소리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라면 대신 계란국을 끓이자. 이번 주말엔 산책을 길게 해보자. 누가 뭐라고 하든 난 이 옷이 좋다. 하찮아 보일 수 있는 선택들. 그러나 그 선택들이 모여 저의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모여 다시 제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저는 이제 믿습니다.
가끔은 남편의 좋은 점들도 떠오릅니다. 겨울밤 제 손이 차가울 때 조용히 잡아주던 사람, 사건이 터지면 먼저 사과하고 보던 사람, 아이가 첫 삐뚤빼뚤한 글씨를 썼을 때 누구보다 환하게 웃던 아빠. 그 사람에게도 누나에게도 저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다만 우리의 최선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했어요. 누군가는 묻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견디지 그랬냐고.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견디는 일만 남은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었어요. 견딘다는 말은 때로 힘이 되지만 끝내고 나야 시작되는 삶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남편에게도 누나에게도 그리고 과거의 제 자신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에 그 편지 일부를 옮깁니다. 성호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고 지금도 좋은 사람일 거예요. 다만 좋은 사람이 좋은 남편이 되는 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더군요. 선택해야 하고 정해야 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 싸움을 시작하려 할 때 이미 나는 지쳐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의 시간은 그 지점에서 엇갈렸어요. 당신의 앞길이 평안하길,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당신의 목소리를 더 선명히 듣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자 언니, 당신은 강했고, 그래서 때로는 따뜻함을 잊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강함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겠지요. 다만 그 방패가 때로는 누군가를 찌르는 창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조언은 사랑일 수 있지만 결정은 각자의 몫이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제 몫을 살아보겠습니다.